2024년 11월 박 씨는 증권사 앱을 열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배당금이 이번 달엔 없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시적인 지연이랍니다. 한 달 뒤 다시 걸었습니다. 환매 신청이 많아 순서대로 처리 중이랍니다. 석 달이 지나도 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5억입니다. 박 씨가 30년 직장 생활로 모은 퇴직금 전부였습니다. 월배당 펀드라고 했습니다. 매달 이자처럼 돈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 돈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박 씨는 지금도 정확히 모릅니다. 박 씨는 올해 59살입니다. 30년 다닌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으로 5억이 들어왔습니다. 통장에 5억이라는 숫자가 찍힌 걸 보면서 박 씨는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에서 마지막 목돈이라는 것, 그리고 이걸 잘 굴려야 한다는 것. 아내한테는 말했습니다. 은행 가서 상담 좀 받아보겠다고. 아들 결혼 자금도 있고 노후 생활비도 있고 이 돈을 어디에 넣느냐에 따라 앞으로 20년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은행에 갔습니다. PB를 만났습니다. 첫 번째 제안은 정기예금이었습니다. 금리 연 3.5%. 박 씨는 계산기를 눌러봤습니다. 5억을 넣으면 이자가 한 달에 146만 원입니다. 세금 떼면 120만 원 남짓. 30년을 일해서 모은 돈인데 한 달에 120만 원이라니 솔직히 좀 허무했습니다. 월급이 끊긴 사람한테 120만 원으로 노후를 준비하라니 뭔가 빠듯하잖아요. PB가 다른 상품을 하나 꺼냈습니다. 이쪽은 연 7에서 8% 배당이 나옵니다. 월배당이라 매달 통장에 들어옵니다. 박 씨 귀에는 그 말이 꽂혔습니다. 월배당, 매달 돈이 들어온다. 연 7%면 5억 기준으로 한 달에 거의 290만 원입니다. 예금 이자의 2배가 넘습니다. 상품 이름은 사모대출 펀드였습니다. 박 씨는 사모대출이 뭔지 몰랐습니다. 솔직히 이름부터 어려웠습니다. PB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안정적인 기업 대출에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서 빌려주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나눠주는 상품입니다. 은행이 하는 일을 펀드가 대신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식처럼 오르내리는 게 아니라 대출 이자를 받는 거니까 안정적입니다. 그 설명이면 충분했습니다. 은행 대출이야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거 아닙니까? 게다가 매달 배당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예금보다 2배 넘는 수익에 원금도 안전하다니. 퇴직하고 나서 가장 불안했던 게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다는 거였거든요. 월급처럼 매달 통장에 꽂히는 돈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고민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2023년 1월 박 씨는 퇴직금 5억 원을 넣었습니다. 서류에 서명하면서도 크게 긴장되지 않았습니다. 은행 PB가 추천한 상품이고 기업 대출에 투자하는 거니까. 그리고 다음 달 첫 배당금이 통장에 찍혔습니다. 진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달에도 또 그 다음 달에도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배당금을 확인할 때마다 박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거 괜찮은데? 잘 선택한 것 같다.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2024년 11월 배당이 안 들어왔습니다. 2024년 11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박 씨는 퇴근길에 습관처럼 증권사 앱을 열었습니다. 매달 25일이면 어김없이 찍히던 배당금 내역을 확인하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은 비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루 이틀 늦을 수도 있으니까요. 사흘을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여전히 입금 내역은 없었습니다. 박 씨는 증권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시적인 지연입니다. 펀드 운용 과정에서 정산이 조금 늦어지고 있으며 곧 정상화될 예정이라고요? 박 씨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2년 동안 한 번도 빠진 적 없는 배당이었거든요. 한 달쯤 늦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2월이 됐습니다. 여전히 배당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11월분도, 12월분도 없었습니다. 박 씨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에 조금 힘을 줬습니다. 2달째 배당이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요? 상담원이 바뀌었는데 대답은 비슷했습니다. 연말 결산 시기라 정산이 지연되고 있다는 겁니다. 결산이 마무리되면 정상 지급될 거라고요. 박 씨는 전화를 끊으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연말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2025년 1월이 왔습니다. 새해가 됐으니 이제 정상화되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앱을 열어봐도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3달째 배당금이 없었습니다. 박 씨는 이때 처음으로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배당금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원금을 빼야 하는 거 아닌가? 앱에서 환매 신청 버튼을 찾았습니다. 눌렀습니다. 화면에 메시지 하나가 떴습니다. 환매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처리 중입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진행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처리 중이라는 네 글자만 그대로였습니다. 2월, 박 씨는 네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환매건을 물었습니다. 1월에 환매 신청을 했는데 한 달이 넘도록 아무 소식이 없다고요. 상담원은 잠시 확인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환매 신청이 많아서 순번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요. 박 씨가 물었습니다. 순번이 어떻게 되느냐고. 정확한 순번은 안내가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박 씨는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일시적인 지연이라고 했습니다. 연말 결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순번 대기 중이라고 했습니다. 4달 동안 들은 말은 달랐는데 결과는 같았습니다. 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5억이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 씨는 처음으로 인터넷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사모대출 환매 중단, 이 6글자를 쳐봤습니다. 뉴스 기사가 줄줄이 떴습니다. 해외 사모대출 펀드가 환매를 전면 중단했다는 내용, 분기마다 빼낼 수 있는 돈이 전체의 5에서 10%로 제한돼 있다는 내용, 환매 신청이 몰리면서 주서기에 들어갔다는 내용, 박 씨가 가입할 때 들었던 설명에는 없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검색창에 뜬 뉴스 제목들을 보면서 박 씨는 처음으로 자신이 무엇에 돈을 넣었는지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 돈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5억 원, 그 돈은 한국에 없습니다. 미국에 있습니다. 정확히는 미국 중소기업들한테 빌려줬습니다. 그 기업들이 어떤 곳이냐면 은행에서 돈을 못 빌리는 곳들입니다.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가 부족하거나 은행이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문전박대한 기업들. 그런 곳에 박 씨 퇴직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은행이 안 빌려줬다는 건 은행도 위험하다고 봤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곳에 돈을 빌려주니까 이자가 높은 겁니다. 연 7에서 8% 배당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이겁니다. 위험한 곳에 빌려줬으니까 이자를 많이 받는 거고 그걸 투자자한테 나눠준 겁니다. 공짜 점심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대출이 단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모대출 펀드가 기업에 빌려주는 돈은 보통 7년에서 10년짜리입니다. 한번 빌려주면 7년 동안 묶이는 돈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박 씨는 이 펀드에 가입할 때 뭐라고 들었습니까? 환매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원하면 뺄 수 있다고요. 맞습니다. 거짓말은 아닙니다. 환매가 됩니다. 단 분기에 5%에서 10%까지만. 약관에 다 적혀 있었습니다. 박 씨가 5억을 넣었으면 한 분기에 최대 2,500만 원에서 5천만 원만 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액을 빼려면 최소 2년 반에서 5년은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도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얘기입니다. 이걸 유동성 미스매치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식당을 하나 열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식재료는 10년 계약으로 묶여 있는데 손님은 언제든 환불받을 수 있다고 안내한 겁니다. 손님이 한두 명 환불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손님 10명이 동시에 환불해달라고 하면 식재료를 당장 대팔 데가 없습니다. 돈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2026년 그 식재료가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사모대출 시장에서 돈을 빌려간 기업들이 이자를 못 내기 시작한 겁니다. 피치라는 신용평가사가 발표한 숫자가 있습니다. 사모대출 부도율이 9.2%까지 올라갔습니다. 역대 최악입니다. 10곳에 빌려주면 한 곳은 돈을 못 갚는다는 뜻입니다. 2024년에 8.1%였는데 1년 만에 더 나빠졌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투자자들이 동시에 돈을 빼달라고 한 겁니다. 블루아울이라는 미국 대형 운용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운영하던 펀드가 2026년 2월에 분기 환매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아예 막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14억 달러어치 자산을 급매로 내놨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2조 원입니다. 팔 수 있는 건 다 팔아서 투자자 돈을 돌려주려 한 건데 그래도 모자랐습니다. 블루아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아폴로라는 운용사 펀드는 환매 신청이 11.2% 들어왔는데 5%만 내줬습니다. 모건 스탠리 펀드는 환매 신청의 절반도 안 돌려줬습니다. 돈을 빼달라는데 안 준 겁니다. 못 준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소름 끼치는 게 있습니다. 이자를 현금으로 못 내는 기업들한테 쓰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자를 안 받는 대신 그만큼을 원금에 얹어주는 겁니다. 장부에는 대출 잔액이 늘어나니까 숫자상으로는 자산이 커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금이 들어온 건 아닙니다. 숫자만 불어난 겁니다. 이런 구조가 전체 사모대출의 10%가 넘고 그중 절반 이상은 기업이 진짜 돈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수익률 7%라는 숫자 안에 이런 허수가 섞여 있었던 겁니다. 사기가 아니냐고요? 사실 이건 사기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설계된 겁니다.
약관에 분기 5% 환매 한도가 적혀 있었고 대출 만기가 7년에서 10년이라는 것도 명시돼 있었습니다. 다만 아무도 그걸 설명해 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걸 물어보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박씨 펀드는 미국 펀드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산 국내 펀드입니다. 한국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돈은 결국 같은 곳으로 갑니다. 미국 사모대출 시장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팔린 해외 사모대출 펀드 잔액이 약 5천억 원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빠르게 늘었습니다. 박 씨처럼 월배당이라는 말에 노후 자금을 넣은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 5천억 원은 사실 시작에 불과합니다. 국내 보험사들이 해외 사모대출에 넣어둔 돈이 28조 5천억 원입니다. 금융권 전체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매달 내는 보험료 있잖아요. 그 보험료를 받은 보험사가 운용할 곳을 찾다가 해외 사모대출 펀드에 넣어뒀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보험료가 지금 미국 어딘가에서 중소기업 대출로 묶여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까지 합치면 약 18조 원이 더 있습니다. 합산하면 수십조 원 규모의 한국 돈이 이 시장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금융감독원도 이미 경고했습니다. 정보가 불투명하고 통제 수준이 낮다고요. 과거에 대규모 손실이 났던 고위험 상품들과 비슷한 패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위험한 거냐? 여기서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한국 기관 투자자들이 넣은 돈은 대부분 폐쇄형 장기 펀드입니다. 만기가 7년, 10년짜리라서 중간에 빼겠다고 줄을 서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처럼 환매러시가 한꺼번에 터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박 씨 같은 사람들입니다. 개방형 펀드에 넣은 개인 투자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분기마다 환매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그 환매 창구가 막히고 있는 겁니다. 폐쇄형에 넣은 기관 투자자는 어차피 만기까지 기다리는 구조니까 당장은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방형에 넣은 개인 투자자는 다릅니다. 돈이 필요한 시점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퇴직금으로 넣은 사람, 노후 생활비로 쓰려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박 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2026년 3월 기준 박 씨가 환매 신청 버튼을 누른 지 388일이 지났습니다. 돈은 아직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기마다 원금의 5%씩 조금씩 돌려받고 있지만 5억 중 빠져나온 건 일부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여전히 묶여 있습니다. 대기번호는 줄어들지 않고 매 분기 환매일이 다가올 때마다 박 씨는 앱을 열어봅니다. 이번엔 좀 더 나올까? 그 기대는 아직 한 번도 크게 충족된 적이 없습니다. 박 씨는 요즘 한 가지를 자주 생각한다고 합니다. 월 배당이라는 말, 그 세 글자가 자기한테 어떤 의미였는지를요. 매달 돈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빼고 싶을 때 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월 배당이면 내 돈이 언제든 나온다는 뜻 아닌가?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배당을 주는 것과 원금을 돌려주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구조와 돈이 나가는 구조가 따로 있다는 걸 박 씨는 388일이 지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이건 박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품에 돈을 넣어두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 바로 세 가지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내가 가진 펀드가 개방형인지 폐쇄형인지 확인하십시오. 개방형이라고 해도 환매가 자유롭다는 뜻이 아닙니다. 분기마다 빼낼 수 있는 금액에 한도가 걸려 있을 수 있습니다. 폐쇄형이라면 만기 전까지 원금을 회수할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두 번째, 약관을 여십시오. 환매 한도가 분기에 몇 %인지 적혀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방형 사모대출 펀드는 분기 5%에서 10% 사이입니다. 전액 환매까지 최소 3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숫자를 모르고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판매사에 전화해서 물어보십시오. 이 상품이 해외 사모대출에 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건지, 국내 펀드라고 해서 국내 자산에만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사모대출 자산에 재투자하는 구조일 수 있습니다. 지금 해외 사모대출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이 세 가지를 확인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약관 한 페이지면 됩니다. 다만 그걸 안 해본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그때 딱 한 가지만 물어봤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돈은 언제 빼나요?